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재 63페이지 1주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세대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1주택이 뭔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양가로 5번에 반가로 1,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요.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정을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 공적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제 주택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죠? 뭐 30층, 40층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칸마다 이제 뭐 1001호, 1002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건축을 할 때 이거는 건축 허가를 관할지자체에서 받는데 이거는 근생으로 받아요. 근생.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아니고요. 업무용 시설로 받는 거예요. 업무용 시설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의 취득세는 1에서 3%, 그 다음에 뭐 8%, 뭐 12%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3%는 6억까지는 1%, 9억 이상은 3%, 6억에서 9억까지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뭐 2%부터 3%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가 되는 거고 1세대 1주택일 때. 근데 1세대 2주택이면은 8%, 1세대 3주택이면은 12%. 개인일 때. 만약 법인이 취득하면 무조건 12%가 되고요. 이렇게 된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취득세가.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얘네 취득세는 4.6%예요. 4.6%. 그죠? 4.6%예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해요. 받을 수에서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수분양자가 이제 오피스텔을 이렇게 받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서 본인한테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럼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취득이 되니까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내겠죠. 그때 4.6%를 내요. 4.6%를. 내가 그걸 비록 집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걸로. 왜? 지자체에서는 그 지목,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공무상으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은 4.6%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이렇게 맨 처음에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임차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공실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될지 아니면은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4.6%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건 4.6%를 해요. 근데 이게 집이냐 아니냐는 거죠. 이제 집이냐 아니냐. 왜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 이번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취득세도 냈어요. 취득세도 냈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집을 만약에 양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처럼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용어 자체처럼 그냥 사무실로 쓰는 거라면, 사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게 집이 아니니까 이거 집 한 채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그죠?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을 적용을 받을 텐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 사람이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한다. 집으로 사용한다. 집으로 사용한다면은 이 오피스텔도 집이에요, 집. 그러면 주택 수에 들어가요. 주택 수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집 한 채, 이 집 한 채에서 1세대 2주택이 되고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집 양도에 대한 세금이 훨씬 커지겠죠. 커져요. 그리고 집으로 보는 기준은 뭐냐면요. 오피스텔을 집으로 보는 기준은 여기에 취사시설이 있고요. 밥에 먹을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수하고 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집으로 가요.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 사무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무실만 있는 거야, 그죠? 뭐 취사시설이나 식구 뭐 이런 시설이 대부분 없어요.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각자 방에 들어가니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취사는 당연히 없고. 근데 집으로 사용한다는 거, 집이라는 거라고 보는 거는 취사할 거, 밥해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집이라고 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판정을 한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농막이에요, 농막. 저번에 잠시 농막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농막이 어떤 건지. 큰 밭이 있어요. 한 4,000평, 5,000평의 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하는 거 보라는 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농막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죠? 지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농기구나 비료나 뭐 농사에 필요한 거면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뭐 잠자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잠자고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잠시 쉬는 거니까. 그죠? 잠시 쉬는 거니까. 농사 일하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잠을 잘 수 있게끔 구들장도 깔아놓고, 그죠? 구들장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밥에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도 해놨다. 그리고 비가 새지 않게끔 지붕이 견고하고 비바람이 들치지 않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당연히 창문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뭘로 보겠냐 이거죠. 취사도 되고, 즉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건 물,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붕이 또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막 뿌일 때는 집이 돼요. 집이를 되는 집. 이 보면은 밥 해 먹을 수 있죠. 또 씻을 수 있죠.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잠잘 수도 있죠. 그때 이럴 때는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를 집으로 보냐 안 보느냐는, 그러니까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농막이라는 거는 저 농촌에 있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띄엄띄엄 있거나 뭐 어쩌다 하나씩 있거나 그럴 거예요. 몇천 평의 토지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농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잘 파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공사진을 찍어요. 항공사진을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고 보통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찍거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역마다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찍는데 이걸 찍어요. 찍고 그리고 여기 딱 드러나잖아요. 아, 여기 뭐가 있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여기다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를 이런 경우 보통 지불로 합니다. 왜? 지불을 하게 되면 재산세율이 다른 것보다 낮아요. 뭐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불로 해요. 그러면 뭐 몇천 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주는 그냥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 이렇게 논밭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판다. 그리고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9억까지 비과세 받고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적용을 받겠구나. 그 세금 계산해 봤더니 얼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양도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농막이 있고 집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집을 팔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양도세 신고를 잘못한 거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 하나, 둘, 2주택자가 돼요. 2주택자.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고 세금이 엄청 많아지죠. 엄청.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왜 그러냐면은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뭐 3,000평, 5,000평 집을 이 땅을 읽을 일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땅이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여튼 쭉 계속 이렇게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본인들은 도시로 나와서 도시 생활을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30년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존재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농사를 본인들이 짓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뭔가 밭농사든 논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작황에 따라서 소출에 대해 소출의 일부만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뭐 그 정도로 하거든요.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해서 뭔가 작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일부 소출만 나한테 좀 주세요. 뭐 그걸로 그냥 뭐 임차로 뭐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막이 제대로 있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본인 집을 팔았을 때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1세대뿐만 1주택, 주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본인은 무조건 1주택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은 1주택자 아니라 2주택자 이런 것 때문에요. 그죠? 오피스텔은 내가 관리를 하죠. 보통 오피스텔은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소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요. 그렇지만 농막, 시골에 있는 거는 굉장히 소유 의식이 흐려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 납세자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별장이에요. 별장이 있을 정도면은 좀 재산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면 세컨하우스라 그래서 뭐 주중에는 도시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에는 좀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반나절 정도만 쉬고 오겠다 라고 해서 세컨하우스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은 한동안 그런 게 또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여튼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저기 이제 시골에 강원도 시골에 하나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크게 안 비싸요. 뭐 몇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컨하우스로 그냥 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세컨하우스지 이 사람이 이 집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결국에 별장이거든. 별장이에요. 별장. 근데 이거는 별장이라는 건 가서 잠잘 수 있죠. 밥 해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씻을 수 있죠. 집이에요. 집. 별장도 집이에요. 당연히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원칙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별도 개념으로 별장으로 하게 되죠. 별장으로 하냐면 이건 양도소득세에서 당연히 집으로 보는 거고요. 별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법, 취득세법에 별장으로 하게 되면은 취득세법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중과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무도 이거는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라고 판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뭐 3배 이상 중과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뭐 별장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애매모 하기보다는 의아할 수 있는 게 펜션. 펜션이 집이냐 아니냐 이거죠. 펜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제 이렇게 펜션 이렇게 여기 한 동이 있고 이렇게 한 동이 있다고 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조그맣게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 펜션 1동, 펜션 2동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여기가 펜션업을 하는데 펜션업을 해요. 펜션업을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잘 됩니다. 운영이 잘 됩니다. 많이들 놀러 와요. 뭐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는 그냥 뭐 문턱이 닿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업황이 좋고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걸 꼭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놓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채에 와서 부인과 본인이 별채에 와서 여기서 잠도 자야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씻어야 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집이냐 아니냐는 거죠. 본인은 사업을 위해서 펜션 관리를 위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다 라고 항변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자가 주거 목적이죠. 서울에 집이 있지만 대부분 여기 와서 생활을 해요. 주거 목적으로. 그죠? 잠도 자고 밥도 해 먹고 뭐 씻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집이에요. 집. 이럴 땐 집으로 들어가요. 집. 그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서울에 집 한 채 그리고 요거 펜션에 집 한 채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 그죠? 그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어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이제 펜션업을 하니까 이건 당연히 집에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서울집을 팔았는데 서울집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그럼 세금이 한 7억 하나 나와요. 1세대 2주택이 돼버리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7억에 팔았다. 1세대 2주택이다. 그럼 세금이 한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만약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면 3천만원, 3,5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1세대 2주택이 되면은 7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 한두 배 차이가 아니고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럼 주택이 이런 게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다시 교재 63페이지 반가로 이번의 1주택의 판정. 첫 번째 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1주택이란 물리적인 주택 동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세대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주택 건물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아파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명백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내가 만약 이 층에 살아요. 그죠? 이 층에 살면은 명백하잖아요. 그냥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죠? 2세대 1주택인데 이 사람이 위에 거를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걸 뚫어버려요. 이렇게 뚫어버렸을 때 이거는 옆집은 보세요. 옆집은 요거 소유자가 B,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한 채죠. 근데 여기는 A가 이걸 샀고 B가 또 이걸 사서 뚫었어요. 그죠? 복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요거 한 채, 요거 한 채, 그러니까 요거 한 채, 요거 한 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등기부 등본상 형식상으로는 두 채의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B하고 C하고 비교시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두 채이냐 아니면 한 채이냐 어떻게 판정하냐는 거죠. 어떻게? 세법의 대원칙이 뭐죠? 세법의 대원칙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인데 하나의 세대가 주거 공간을 위해서 요거를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공구상으로는 2주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한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해되세요? 등기부 등본상에 혹시 두 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1세대가 이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얘를 좀 바꿔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마당이 넓은 집이에요. 마당이 넓은 집. 그래서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집 한 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부모님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아들 내외가 살고 있어요.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죠. 같이 살고 있죠. 같은 마당,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요. 같은 울타리 안에. 근데 이제 아버님도 경제활동을 해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고요. 아들도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뭐 이게 돈이 섞이거나 그런 경제적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다 같이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해요.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한 울타리에 있죠. 그죠? 이렇게 한 울타리에 있죠. 그럼 이거는 이게 하나의 주택으로 봤잖아요. 이거 빨개 친 거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주택이냐 이거죠. 이거는 같은 세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같은 세대지만 주거 공간이 독립되어 있고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세대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 이거는 1세대 2주택.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지 이렇게 응용 사례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을요. 이 사례마다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사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